6개월 뒤에 평가받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존에 10배 올랐던 종목들만 좀 더 심도 있게 접근을 해드릴까 합니다. 돈 벌 게 참 많아지는 것 같아요. 최근에 그 은행주, 네. 증권주 올라가는 거 보니까 네. 와 이거 무슨 과거에 AI 로봇주 올라가듯이 올라가요. 네. 근데 물론 고배당주에 대해서 네.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뭐 기대감도 있고 주주 환원 확대 기대감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네. 좋은 건 좀 알죠, 배경은. 네, 그렇죠. 근데 이거 조금 이제 부담스럽다. 이게 고배당주로 이제 배당을 기대하고 들어가셨던 분들 입장에서 보면 네. 야 이거 뭐 벌써 몇 년치 배당 수익이 차익으로 이제 쌓이다 보니까 네. 이걸 차익 실현 해 말어? 또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이라도 들어가 말어? 이게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똑같이 고민이 되는 타이밍이더라고요. 근데 분리과세가 정말 되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기는 예. 해요.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투자한다고 하면은 뭐 결국에는 부동산 투자밖에 이제 크게 이제 찾아볼 게 없었던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지금은 이제 부동산 투자해봤자 이제 임대소득을 봤을 때 수익률이 되게 낮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주식시장으로 많이 못 갔던 부분들은 결국엔 이제 종합소득세까지 맡게 되면은 거의 뭐 배당소득의 절반 정도가 날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배당소득에 대한 어떤 매력이 낮았었다라는 부분인데 네. 만약에 이제 분리과세가 된다고 하면은 국내 주식시장에 유입되는 신규로 유입되는 사람들이 이제 투자자들이 되게 많이 저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게 정말 정부에서 뭐 요게 세수가 감소할 수 있는 부분이 한 2조 원 정도 된다라고 저는 들었던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 감소하더라도 시장을 좀 키워서 만약에 뭐 정부가 결국에는 뭐 금투세 등을 통해서 나중에 회수할 수 있다라고 만약에 생각을 하면은 충분히 키워볼 만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뭐 예를 들어서 코스피가 PER 뭐 한 15배, 20배 받고 PBR 뭐 2배 이상 받고 코스피 뭐 한 5천 이상 올라가고 하면 네. 그때부터 금투세 논의한다고 해도 뭐 그거는 네. 과거처럼 반발이 많지는 않겠죠.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투세는 안 했으면 좋긴 뭐 투자자 그거는 입장에서 뭐 봤을 때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렇죠. 뭐 그렇긴 한데 왜냐면은 결국에는 우리나라에서 사실 내수가 작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경제를 키우려고 하면은 기업들을 키워야 되고 그러려면 결국엔 주식시장을 키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그렇죠. 하고 있기 예. 때문에 무조건 저는 주식시장을 키우는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기는 해요. 다만 일단은 뭐 그 과정에서 뭐 키우고 나서 뭐 나중에 뭐 그런 세금을 건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기 때문에 이제 그게 훨씬 낫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이즈가 커지고. 네. 이 아무튼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분리과세. 뭐 주식시장에 이제 관심이 없던 투자자들도 상당 부분 유입시킬 수 있는 저는 뭐 생각보다 상당히 파급력이 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렇죠.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에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이소영 의원을 네. 모셔서 네. 라이브 하려고요. 네. 예, 저희가 소환해 오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번 대선 앞두고 그 국민의힘 김문수 당시 대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공약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재명 당시 후보 현 대통령 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선법 개정안이라든지 자사주 소각 제도와 여러 가지 공약을 했는데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그 효과를 좀 봐야 한다. 네. 약간 유보적인 스탠스를 취해서 네. 제가 조금 더 깊이 파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거는 조금 깊이 파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삽을 좀 기사들이 가져올까요? 네. 좀 약간 좀 혼재돼 맞아요.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은 뭐 정말 이 정책적이라기보다는 이제 본인의 개인적인 사견, 그러니까 정책적이라기보다는 사견을 얘기한 것인지 아니면은 정말 당의 의견인지 뭐 이 부분이 좀 명확치가 않았던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좀 명확히 할 필요는 근데 있는 것 제가 같아요. 살짝 듣기로는 네. 민주당 내에서도 이제 갈리는 거죠. 네, 그렇죠. 근로소득을 조금 더 깎아줘야 된다라는 네, 부류와 네, 배당소득도 분리과세 필요하다라고 하는 네, 부류랑 네. 약간 조금 충돌이 되더라고요. 네. 알게 모르게. 그래서 네. 우리는 어느 쪽으로 힘을 보태야 된다? 예, 아실 겁니다. 와이스트릭과 함께 또 힘을 좀 보태주십시오. 혹시 그 투자자의 접근 방식에서 은행주랑 증권주는 네. 좀 달라야 할까요? 다르다면 어떻게 좀 달리 봐야 될까요? 은행주는 기존에 이제 모범생, 우등생이라고 예,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증권주는 인재 모범생으로 변신하고 싶어 하는 약간 열등생? 아직까지는? 아직은. 네. 미래 우등생. 네. 네. 왜냐하면 이제 은행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은행의 숫자가 줄어왔어요. 예. 그래서 조금 구조조정도 있었고 이제 조금 안정화된 반면에 증권회사 같은 경우에는 구조조정이 사실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증권회사 숫자가 훨씬 더 많고 그리고 구조조정도 안 됐었기 때문에 증권주가 그리고 또 주식시장에 굉장히 연동되어 움직였던 과거에 그런 움직임을 보이다 보니 결국에는 계속해서 장기 박스권에 갇혀 있었던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은행 같은 경우에는 약간 주주 환원을 좀 높이면서 한번 밸류업이 됐던 부분이 있었는데 증권도 이제 좀 따라가려고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지들을 보이고 있고 실제로 자사주 매입 소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제로 뒤따라서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저는 증권회사는 이번에야말로 지금 반등하긴 했지만 다시 한번 레벨업 될 수 있는 첫 기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여전히 증권회사들의 PBR 숫자가 이제 수치가 낮은 수준에 아직 머물러 있고 그리고 여전히 소각되지 않은 자사주 비중이 굉장히 좀 높은 상황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밸류업을 할 수 있는 이제 여지가 많이 남아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만약에 지수가 뭐 3천을 넘어서서 뭐 정말 뭐 과거에 뭐 바이코리아 뭐 이런 것들이 만약에 재현된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업사이드를 한번 볼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증권주가 최근에 많이 오를 때 하루에 막 10% 이상 급등하는 날도 있고 20% 막 오르기도 하고 막 신고가 행진등이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담보다는 네. 가능성? 근데 저는 지금 장의 색깔에 굉장히 맞는 주식 중에 하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추가적인 업사이드가 있다. 왜냐면은 과거랑은 좀 다르다라고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과거에는 뭐 이제 아까 얘기했던 뭐 주주 환원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아예 생각이 없었거든요, 회사들이. 근데 이제 지금은 은행이 하는 걸 한번 봤었고 거기에 이제 따라서 증권들도 계속 움직이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와는 이제 증권주를 좀 다르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르긴 했어도 여전히 PBR 관점에서 싸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저는 충분히 남아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증권주와 달리 은행주는 약간 그런 걱정 드는 거죠. 매년, 그러니까 매년은 아닙니다만 매번 정권 초반에 네. 항상 은행장들 불러 모으고 그렇죠. 조금 이제 사랑의 회초리를 좀 들지 않습니까? 네. 서민금융 확대하라, 금리 뭐 어쩌게 저쩌게 해라. 그러면 또 은행주의 뭔가 투자 심리가 또 급격히 냉각되는 게 왕왕 오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도 우리가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만. 있었고요. 근데 은행들의 이익 체력이 너무 많이 강해졌어요. 그래서 뭐 기금을 뭐 몇백억, 몇천억 낸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은행 이익에 마이너스가 나는 부분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 우등생이어서 오히려 반대로 재미가 없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미 뭐 주주 환원도 잘하고 있고 은행들이 이익을 만약에 환원한다고 해도 전체적인 이익을 까먹는 부분이 그렇게 크진 않고 하다 보니까 안정성은 되게 높을 것 같거든요, 앞으로도. 근데 재미가 있을지는 잘은 모르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95점 맞던 애가 또 95점 맞죠. 네. 그런 측면에서 증권이 더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등생인데 맨날 95점 맞다가 선생님이 너 좀 봉사활동 좀 그래도 다녀와. 92점 뭐 이런 느낌. 근데 약간 이게 오늘 6월 9일에 나온 기사기는 한데 이재명 대통령이 라면 하나에 2,000원도 한다는데 진짜냐? 물가 대책 챙겨달라 이런 발언을 해서 오늘 라면 관련주가 급락을 했더라고요. 뭐 물론 라면 뭐 싼 것도 있고 비싼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또 은행 입장에서는 남일이 아닐 수도 있고 라면 관련주도 오늘 좀 많이 떨어졌더라고 이게 많이 오르지도 못했었는데 아무튼 이런 게 또 늘 반복이 됩니다. 근데 약간 오해는 있었던 것 같긴 해요. 오해요? 개별 단가가 2,000원은 아닌 걸로 알고는 있고요. 그러니까 라면 중에서도 프리미엄 라면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약간 그거는 저는 해프닝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작년인가 라면 가게 일부 내렸잖아요. 근데 그거는 큰 뭐 펀더멘털에 영향 별로 없었다고 하고요. 그렇죠. 결국에는 지금 라면 회사의
움직이는 가장 큰 드라이브 요인은 해외여서 사실은 이제 해외가 이제 국내보다 마진이 2배 정도 높은 상황이어서 이제 해외 쪽 지금 상황이 더 중요한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해서 수출용, 내수용, 네. 혹은 프리미엄 라면, 아니면 서민을 위한 라면, 또 이렇게 또 이원을 한다면 또 하나 그게 전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저 PBR주 관련된 페널티도 언급한 적이 있잖아요. 예전에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PBR 0.2배밖에 안 되는 회사는 M&A 세력이 들어와서 적대적 인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까지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저 PBR주도 그래서 그 이후에 많이 오른 것들도 있고, 근데 다만 이거는 뭔가 현실적인 정책이 아직은 나온 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투자 관점에서는 좀 어떤 접근이 필요할까요? 저 PBR은 기대감은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 페널티를 줄 수 있는지 여부는 논란의 여지가 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일본에서도 이제 밸류업을 했을 때 저 PBR 기업들에 대해서 기업 공시를 더 투명히 하고 밸류업과 관련된 이제 어떤 정책을 펼지 공시를 해라라고, 그러니까 이제 강제적인 거보다는 조금 유화책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밸류업을 시켰던 부분들이 있었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PBR 0.2배 미만은 뭐 상폐를 시킨다든지 아니면은 제재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저 PBR의 기업에 대해서 뭐 실질적으로 페널티를 줄 수 있는 부분은 저는 크지 않다라고 보고는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저 PBR 기업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투자를 하기보다는 저 PBR이면서도 조금 알짜 자회사를 갖고 있다라든지 아니면은 자사주를 좀 많이 갖고 있다라든지 이런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가 있어야지만이 좀 재평가될 수 있지, 모든 저 PBR 주식이 재평가 받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는 있어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밸류업 프로그램 시행 초기에는 저 PBR 주식들이 올랐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저 PBR보다는 오히려 고 PBR 주식들이 외국인 투자자들이나 자국 투자자들이 좀 증가하면서 고 PBR 주식들이 오히려 더 올랐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냥 그냥 저평가돼 있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저 PBR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사는 거는 좀 지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변화 요인이라든지 플러스 알파가 되는 요인들. 그래서 실질적으로 회사들이 좀 IR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씩 좀 스탠스가 변하는 게 보이는 기업들이 있어요. 아예 그냥 저 벽창호 같은 기업들도 있고. 그런 건 노다지 IR 루트를 통해서 여러분 확인하시면 더 좋습니다. 건설주 같은 경우에 바닥에서 꽤 많이 올랐습니다. 아니 업황이 안 좋잖아요. 뭐 부동산도 사실은 서울 아파트만 올라가고 있지. 건설주가 바닥 대비 많이 오른 건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근데 이번 정부가 이제 부동산을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규제를 통해서 부동산을 좀 잡겠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실패했다라는 것을 좀 인정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좀 공급을 늘려야 된다라는 쪽으로 이제 선회를 했고, 그래서 이제 공급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좀 녹아 있었던 것 같기는 하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뭐 정부 이제 공공부지를 좀 개발한다라든지 아니면 이제 소규모 이제 개발 사업에 대해서 뭐 용적률을 높여준다든지 이런 시행 정책들이 실제로 많이 이제 시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건설 회사들한테 수혜가 있긴 하지만 그 수혜가 뭐 얼마나 클지에 대해서는 사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지금 건설 회사 중에서 가장 많이 오른 거는 현대건설이거든요. 근데 현대건설은 원전 때문에 사실 오른 거라서, 그래서 말씀 주셨던 건설 회사들이 오르긴 했지만 너무 그동안 주가가 너무 빠져서 조금 반등한 수준이지 의미 있게 건설 회사들이 올랐냐를 보면은 의미 있게 오른 회사들은 결국에는 원전 관련된 회사들이었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기는 해요. 그러면 원전 관련주도 매글을 좀 짚어주세요. 그 원전 관련주가 지금 거의 뭐 향후 몇 년치를 다 반영하면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물론 이제 기대감도 있고 현실화되고 있는 거고, 이제 체코에 대해서도 이제 계약을 정식으로 했고. 근데 다만 이제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땐 좀 어떨까요? 결국에는 SMR이 이제 미국에서 엄청나게 이제 확대해서 짓겠다라고 권을 한 상태이고, 이제 그게 실제로 특정 기업들한테 수주가 발생하기 이제 시작하는 초입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기대감만 있었고 실제로 그런 것들이 이제 눈으로 확인되기 시작하면은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저는 뭐 열어놓고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기대감만 있었고
실제로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고 하면은 추가적인 뭐 상승 가능성도 저는 열려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왜냐면은 이제 원전에 대한 뭐 기자재나 이제 관련된 부품이나 이런 것들을 납품할 수 있는 회사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완전히 소수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제조업들이 대부분 이제 중국하고의 경쟁 관계에 있었는데, 네. 이거는 이제 중국과의 경쟁 관계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회사 제품을 쓸 수가 없어요. 이제 신뢰도적인 측면도 그렇고, 이게 원천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중국 기업들이 이제 해외 수출하기가 녹록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기회가 상당히 열려 있는 시장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이제 미국에서의 투자에 대한 어떤 의지가 굉장히 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시장이 열린다고 했을 때는 그 숫자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굉장히 강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주가가 올랐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 주가는 뭐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오를 가능성도 저는 열어놓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기대감이 많이 반영이 됐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기대감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네, 실현 가능성도 있고 소수 업체가 수혜를 보는 구조이고, 그 사이즈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이거는 이거는 그냥 모멘텀이 이렇게 치부하기에는 좀 사이즈가 좀 크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주가가 조정 없이 가리라는 거는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그 주가는 뭐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건설주처럼 백화점을 비롯한 그 유통 내수주들, 네. 지금 내수 엄청 안 좋은 상황 아닙니까? 네. 근데 지난 1분기에도 YOY 이게 참 그 전년 동기 대비의 마법인데 네. 전년에 너무 안 좋았다 보니까 네, 전년 그쵸. 동기 대비로 막 엄청 성장을 했더라고요. 네. 주가도 바닥 대비 엄청 올랐고. 네. 이거는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내수주는? 결국에는 뭐 워낙 안 좋았었기 때문에 베이스가 낮았다라는 거 한 가지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뭐 충당금이라든지 비용 반영된 것들이 없어지면서 실적이 좋아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뭐 내수가 좋아져서 실적이 좋아졌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최악을 지난 시점에서 주가는 최악만 확인한다고 하면 주가는 이제 반등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반등에 나섰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고, 그 아까 이제 건설 회사 중에서는 이제 현대건설이 좀 눈에 띄었듯이 이제 유통업체 중에서는 현대백화점이 좀 눈에 띄었던 것 같기는 해요. 상대적으로 봤을 때. 네네. 근데 이제 현대백화점만의 좀 특성이 있었던 거는 뭐 압구정 현대백화점의 이제 매각 가치만 하더라도 시가총액이 설명되는 그 수준으로 워낙 쌌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주주가 주식을 계속해서 샀었던, 지분을 늘렸던 그런 네.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조금 다른 유통주와는 조금 더 차별화되게 상승 흐름을 보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다른 곳보다 경기를 좀 상대적으로 덜 타죠. VIP들이 또.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이제 이게 소득 분위별로 네. 조금 이게 차별화되어 있고 좀 양극화되어 있다 보니까 백화점 소비 계층은 또 꾸준하게 백화점에서 소비를 계속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좀 기대감이 좀 낮았던 것들이 여전히 계속 소비해 주네라는 쪽에서의 어떤 기대감이 좀 충족됐었던 그런 부분들이 좀 존재하는 것 같아요. 어허. 그리고 또 우리 주식계 허준 선생님께서 작년부터 계속 맥을 짚어주시면서 아이고 살아난다, 부담 없는 가격이다라고 말씀해 네. 주셨던 게 네. 엔터주 네.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에도 BTS의 이제 뭐 군백기 해소, 네. 이제 컴백 뭐 이런 거 비롯해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네. 거의 6월이면 이제 거의 다 복귀하더라고요. 네. 제대하더라고요. 네. 예, 축하드리고요. 예. 근데 이제는 엔터주가 이제 신고가 랠리입니다. 네. 물론 전부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네. 지금 시점에는 또 어떤 접근이 필요할까? 이게 반년 전이랑 또 상황이 완전 달라졌잖아요. 네. 그때 이제 제가 좋게 이야기 드렸던 거는 앨범 판매량이 이제 바닥을 찍을 것 같다. 뭐 또 한 가지는 이제 미국 공연도. 네. 공연이 좀 열리면서 거기에 대한 이제 레버리지 효과가 나올 네. 것 같다. 뭐 마지막으로는 뭐 한한령 해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제 그 공연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개별 판매 단가 자체가 이제 티켓 가격이 뭐 매년 뭐 5%, 10%, 15%씩 계속해서 인상이 되어 왔거든요. 엄청 비싸더라고요 이제. 네, 그래서 이제는 뭐
티켓 가격이 엄청나게 높은 수준으로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예전에 우리나라 K-팝 그룹 동남아에서 어디에 그 공연할 때 티켓가 네. 너무 비싸다고 막 현지 언론에서 문매 막 때렸다 하는데 네. 근데 다 팔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한한령이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 게 그냥 이제 국내에서 이제 공연을 하면은 외국 그 관객들이 오니까. 엄청나게 들어와서 이제 관람을 하고 돌아가시는 이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서구권, 특히나 이제 아시아권이 아니라 이제 서구권의 관람객들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6월까지 했을 때 이제 누적 이제 관람객을 보면은 이제 서구권의 관람객 숫자가 지난해 연간 수준의 거의 2배 수준을 이미 이제 넘어선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체 관람객의 3분의 1이 서구권 관람객인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가격도 많이 높아졌고, 그리고 이제 신규로 서구권 관람객들이 많이 유입이 된 거죠. 그래서 시장 자체가 엄청나게 커진 상태이기 때문에 뭐 올해 뭐 특히나 뭐 내년까지도 이제 실적의 이제 성장성이 이미 많이 담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뭐 좀 부담 없이 주가가 더 올라도 뭐 크게 이상하진 않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부담이 없는 가격에서 네. 이제는 더 올라도 부담이 없는 크게 상황. 이상하진 않다. 크게 이상하진 않다. 왜냐하면 떨어져야 되는 이유를 또 막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비싸서 떨어져야 됩니다라는 뭐 굳이 따지자면은 뭐 그 정도 수준의 논리일 수도 있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과거 대비했을 때 엄청 비싸냐? 왜냐면 이익 수준이 올라왔기 때문에 뭐 과거 대비했을 때 뭐 엄청나게 비싸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4분기였나요? 어닝 쇼크를 기록했던 일부 엔터주도 지금 거의 다 낙폭 회복을 했고 어떻게 보면 떨어져야 할 이유를 아직 찾지 못했다. 뭐 떨어져야 될 이유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여전히. 그래서 격월 이건규를 꾸준히 들으셔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거 2달에 한 번씩은 꼭 들으셔야 됩니다. 매월 할까요? 농담이고.